그날 제6년의 청춘이 담긴 이력서는 면접관의 비릿한 비웃음과 함께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은 근본이 없어. 억울하면 제대로 된 부모라도 데려와 보든가.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성지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천박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흙수저라는 이유로 기댈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제 모든 노력을 쓰레기 취급하던 그 상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잠시 후 이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거대한 진실, 그리고 오만한 권력을 단숨에 무너뜨린 기적 같은 반전. 한 청년의 뜨거운 눈물이 서늘한 정의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봄이 채 오지 않은 3월의 서울은 유난히 시린 바람을 품고 있었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룬 강남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하얀 빛을 내뿜는 건물이 바로 MIRA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이곳은 한국 의료계의 정점이자 모든 예비 의사가 꿈꾸는 성지 같은 곳이었지요. 그 차가운 유리 건물 안으로 한 청년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신은 청년 한준우였어요. 준우는 면접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잔잔한 흉터들은 그가 지나온 치열한 시간의 흔적이었지요. 대기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억 원대 연봉과 최고의 권위가 보장되는 이곳에 레지던트 자리를 두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준우의 옆에는 화려한 명품 시계를 찬 동기들이 초조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가 어느 병원 원장이라느니, 이번 면접관인 박 상무와 아버지가 골프 친구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소곤거리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저 묵묵히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경도 밀어주는 인맥도 없었으니까요. 준우의 인생은 늘 혼자였습니다. 5살 무렵 노란 크레파스로 엄마의 얼굴을 그리던 유치원 오후의 기억이 그의 마지막 행복이었지요. 엄마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를 거둔 것은 엄하고 무뚝뚝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어린 준우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준우야, 내 아비 같은 놈은 절대로 닮지 마라.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간 인간만큼 나쁜 놈은 없는 법이다. 준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증오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원망 섞인 한탄은 준우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를 지독한 독종으로 만들었지요. 준우의 학창 시절은 신림동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찜통 같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 작은 방에서 준우는 낡은 책상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웠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낮에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의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필기를 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과외를 뛰며 잠을 줄여야 했지요. 의대 6년 동안 준우에게 잠이란 사치였고 휴식이란 곧 죄악이었습니다. 동기들이 MT를 가고 연애를 할 때 준우는 해부학 실습실에 홀로 남아 시신의 차가운 감촉을 익히며 생명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너는 정말 독하다, 준우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쉬니? 동기들이 혀를 내두를 때마다 준우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 뒤에는 실패하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거든요. 면접 순서가 다가오자 준우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없이 등록된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지요. 준우야,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 넌 충분히 자격이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3년 전 의학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체 모를 중년 남성의 메시지였습니다. 준우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논문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다가온 따뜻한 눈빛을 가진 어른이었다는 것밖에는요. 준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지금은 오직 눈앞의 문 너머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한준우 지원자 들어오세요. 진행 요원의 부름에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면접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 너머로 3명의 면접관이 보였습니다. 중앙에 앉은 이는 MIRA 메디컬 센터의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박상철 상무였어요. 그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훑으며 이미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인자한 인상의 간호부장 최숙자 씨와 날카로운 눈빛의 흉부외과 김 교수가 앉아 있었지요. 준우는 그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자 한준우입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면접은 초반부터 순조로운 듯 보였어요. 김 교수는 준우의 화려한 성적표와 임상 실습 평가를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준우 군 성적이 정말 독보적이군요. 특히 흉부외과 실습 점수는 최근 5년간 우리 병원에서 가장 높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준우는 잠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수술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심장을 직접 만지는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 간호부장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적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 상무가 요란하게 종이를 넘기더니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준우 씨, 다 좋은데 말이야. 이력서가 좀 허전하네. 아버지 성함 적는 란이 왜 비어 있어? 준우의 심장이 한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면접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지요. 박 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실력의 일부라는 거 몰라요? 우리 병원은 단순한 기술자를 뽑는 곳이 아니거든.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누가 뒤를 봐주는지가 조직의 화합을 결정하는 법이야. 한준우 씨는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 출신인 모양인데 박 상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준우의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옆에 앉은 김 교수와 최 간호부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졌지만 박 상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준우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런 애들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멘탈이 약해서 수술실에서 사고를 치거나 말이야. 준우 씨, 자네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우리 병원 같은 귀족 병원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지요. 그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도 감정적으로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 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무님, 부모의 부재가 제 인격의 결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며 더 강해졌습니다. 배경이 실력이라면 저는 제 배경이 아닌 제 실력을 배경으로 삼고 싶습니다. 준우의 당당한 태도에 박 상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야, 한준우.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가 탈락시키면 넌 그냥 신림동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억울하면 제대로 된 부모라도 데려와 보든가. 박 상무는 준우의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면접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준우는 쓰린 속을 달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준우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를 데려오라니. 그 불가능한 요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면접실에 두고 온 이력서에 텅 빈 아버지라니 사실은 이 병원에서 가장 높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껐던 핸드폰 화면 속 그 남자가 이제 막 병원 로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준우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인데 세상은 벌써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투지가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를 걸어나가는 준우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에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면접실을 빠져나온 준우의 등 뒤로 무거운 정적이 가라앉았습니다. 복도는 지나치게 길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준우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지요. 조금 전까지 자신의 꿈과 노력이 담겨있던 이력서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던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박상무의 그 비릿한 웃음과 부모를 데려오라던 그 모욕적인 언사. 준우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다인이 달려왔습니다. 다인은 준우와 의대 6년을 함께 보낸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요. 평소 밝고 씩씩하던 다인의 얼굴도 지금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인은 준우의 젖은 앞머리와 창백한 안색을 보며 이미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파고들 만큼 매서웠지요. 그 박상무라는 사람 원래 질 안 좋기로 유명해.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이나 인맥 따지는 거로 병원 안에서도 말이 많대. 준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인의 위로에도 준우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우는 낮게 은졸였어요. 다인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한 그물망 같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그물망을 짠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나 봐. 실력이 배경을 이긴다는 말, 어쩌면 나 같은 애들이나 믿는 동화였을지도 모르겠어. 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날 저녁 신림동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방 안에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그를 반겼지요. 할머니는 준우가 의대 본과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준우야, 넌 똑똑하니까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내 엄마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준우는 할머니 사진 앞에 놓인 물그릇을 갈아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살이를 하며 준우를 키워낸 할머니에게 오늘의 굴욕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준우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인사팀에 정식으로 항의할 생각이었지요. 아무리 박상무의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면접장에서 지원자의 이력서를 찍고 인신공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안의 공기는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준우가 행정동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친구야? 어제 박상무님한테 대들었다는 지원자가? 성적은 1등이라던데 가정교육이 문제라나 봐. 소문은 이미 준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준우를 실력만 믿고 예의 없는 놈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팀워크를 해칠 위험 요소로 낙인 찍어 놓았지요. 준우는 용기를 내어 인사팀장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한준우 씨, 우리 병원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상무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면접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였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결과 기다리세요. 인사팀장의 눈빛은 준우를 마치 성가신 벌레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난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에 준우를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미래 메디컬 센터 수석 지원자의 실체, 결손가정 출신이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준우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누군가 준우의 과거 사진과 함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고 있었지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박상무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다 운명처럼 박상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상무는 화려한 중년 부인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준우를 본 박상무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한준우, 너 생각보다 끈질기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억울하면 부모 데려오라고. 아, 데려올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나? 박상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든 말든 준우를 향해 거침없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곁에 있던 부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준우를 훑어보더니 한마디 거들었지요. 여보, 요즘 애들은 정말 무섭네요. 저런 눈빛을 하고 어떻게 환자를 보겠어요? 준우는 그들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요.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슨 사고를 쳤길래 상무님이 저러시나 하는 의구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박상무가 원하는 대로 정신 불안정자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끝까지 박상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한강 둔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준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지요. 그는 어제 왔던 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준우야, 넌 혼자가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어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준우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힘을 빌려 이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예정이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탈락은 기정사실이었지요. 준우는 자신의 6년이 그 처절했던 고군분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야 하는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꺼졌던 핸드폰을 켜자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름 없는 번호였습니다. 준우야,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1층 로비에서 보자.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 준우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지금 나에게 나타나려는 걸까? 준우는 직감했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찢겨진 이력서 조각을 하나하나 붙이는 심정으로 그는 내일의 태양을 마주하기로 했지요. 준우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정장을 다시 다렸습니다. 낡은 구두를 광이 나게 닦으며 그는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나 안 도망가요.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할게요. 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신림동의 밤은 깊어갔고 창밖의 별들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서러움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앞둔 고요한 투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3장의 무대가 될 병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벌써 준우의 발등을 시리게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미래 메디컬 센터의 로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였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빛과는 대조적으로 로비 한 구석 벤치에 앉은 준우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그는 익명의 연락망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는데 한준우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소식이었지요.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 부적격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그간 쏟아부은 6년의 세월이 이름 모를 누군가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박상무가 수행 비서들을 거느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지요. 박상무는 준우를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이 한준우. 아직도 여기서 서성대고 있었어?
소식 못 들었나 보네. 자네 이름은 이제 우리 병원 근처에도 못 붙게 처리됐는데. 박상무의 목소리는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요. 박상무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 크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나려고 발버둥 쳐도 말이야. 개천은 결국 하수구로 연결되는 법이거든. 부모도 없고 근본도 없는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병원을 넘봐. 자네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 병원 격이 떨어져요, 격이. 박상무의 조롱 섞인 폭언에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과 가정 환경을 모욕하시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병원의 인사원칙입니까? 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상무는 기가 찬다는 듯 껄껄 웃으며 비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들었어? 인사원칙이란다. 이봐, 한준우. 이 병원의 원칙은 곧 나야. 내가 싫다면 싫은 거고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자네 부모가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자네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뒀겠어. 자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자식놈이 면접장까지 와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 순간 준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향한 박상무의 비열한 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지요. 준우는 주먹을 꽉 쥐고 박상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비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남긴 채 그대로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온통적으로 가득 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지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봐라.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우는 멍한 정신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입구 육중한 회전문을 통과해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지요.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에게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준우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학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보고 말을 걸어주었던 그 남자 이름도 모르지만 늘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때보다 훨씬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병원 관계자들이 그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의료원장님 오셨습니까? 총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인사를 뒤로하고 오직 준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3년 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남자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고생 많았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안다. 준우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괄 의료원장 한승헌. 한국 의료계의 거물이자 이 거대한 병원을 총지휘하는 수장이 바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다니요. 한 원장은 준우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내가 왜 성을 바꾸고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 이해한다. 내 할머니의 원망도 나에 대한 내 증오도 전부 내 몫이었겠지. 하지만 준우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준우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부정해왔던 존재 할머니가 평생을 두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가장 비참해졌을 때 왜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서 계시는 건가요? 한 원장은 준우의 질문에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상무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준우의 찢겨진 이력서 사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너는 증명했지. 성적도 실력도 아닌 저런 괴물들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내 자존심으로 말이다.
한 원장은 준우를 데리고 다시 면접실이 있는 행정동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지요. 준우는 한 원장의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망치고 싶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준우는 주머니 속에서 박상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데려와 보라던 그 오만한 도발. 준우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말이죠.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거대한 진실이었고 그것은 준우에게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박상무의 집무실이 있는 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우의 눈앞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상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이 박상무를 향해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준우는 자신이 지켜온 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상무, 자네가 보고 싶어하던 준우의 아버지가 여기 왔네. 이제 자네가 했던 말들에 대해 책임질 시간이야. 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감춰졌던 모든 불의가 빛 아래로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집무실 안은 에어컨의 기계적인 소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독서를 내뱉던 박상무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가신 채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는 책상 너머에 선 한승원 의료원장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원장님의 옆에 선 준우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으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원망과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 세상의 가장 추악한 편견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한 원장은 찢겨진 이력서 뭉치를 박상무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상무, 자네가 말한 격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나?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정환경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하는 게 자네가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배운 원칙인가? 한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술을 뗐지요. 원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조직의 화합을 위해 이 친구가 위원장님 아드님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상무의 비굴한 변명에 한 원장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이 젊은이의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아 뭉개고도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었겠지.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자네가 저지른 이 비상식적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걸세. 한 원장은 비서에게 당장 이번 레지던트 최전표 원본과 면접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향해 몸을 돌렸지요. 원장님의 눈빛은 박상무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은 회한과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준우는 난간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원장은 준우의 곁에 서서 멀리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어요. 준우야, 너를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다. 내 할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잘 안다. 내가 내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감히 너를 강제로 데려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 준우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거대하고 완벽한 인물로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은 자신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시리게 했지요. 할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다고 의사라는 직업이 소중해서 가족은 뒷전이었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아버지를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메시지에 답장 한 번 안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한 원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준우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미움받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내가 쓴 논문들을 보면서 내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전해 들으면서 나는 확신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미 훌륭한 의사라는 걸.
내가 배경의 힘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오르길 바랐다. 오늘 박 상무의 만행을 지켜보며 내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내가 지켜온 그 순수한 노력이 모독당했기 때문이다. 준우야,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내 앞에 서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준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끔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짧은 글귀 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십수년의 세월이 단 몇 마디의 대화로 채워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오해의 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안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장은 단순히 박 상무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투명했던 채용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준우는 합격자 명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특별 대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바쁘고 힘든 응급의학과 실습을 자원했어요. 준우야, 굳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다인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을 때 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실력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 때문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맞는 길 같아. 준우의 진심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돌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원장 아들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던 인턴들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준우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위중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밤을 새운 후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동기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던 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경이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준우는 한 원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자가 아닌 당당한 병원의 일원이자 아들로서 말이죠. 준우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할머니와 엄마가 계신 곳에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도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닮은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한 원장은 편지를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서려 있었지요. 병원의 하얀 벽 사이로 봄볕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더 이상 신림동 옥탑방의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뒤늦게 찾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청년 의사로 성장해 있었지요. 찢겨진 이력서의 상처는 아물고 그 위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우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병원 로비를 걸어가는 준우의 뒷모습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함과 미래를 향한 설레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끝자락, 미래 메디컬 센터의 정원은 연분홍빛 꽃잎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서 있던 준우의 마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지요. 정식으로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준우의 하얀 가운 주머니에는 항상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장에는 박 상무가 찢어버렸던 이력서의 한 구절이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문장이 말이죠. 준우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별을 보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준우를 미소 짓게 했지요. 아침 회진 전 총괄 의료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준우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는 시간이 준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되었거든요. 잠은 좀 잤느냐? 응급실 당직이었다고 들었는데. 한 원장의 물음에 준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눈 붙였습니다. 그래도 살려낸 환자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는 걸 보니 피곤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평생 심장 수술실을 지키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 원장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피곤이 가시지 않은 눈가였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열정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밝고 투명했지요. 준우야, 의사에게 가장 위험한 건 자만심이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진 그 진심이야. 박상무의 빈자리를 보며 늘 경계해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박상무는 결국 인사비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던 격과 라인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그가 무시했던 결손가정 출신 독종은 이제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수 의사가 되었지요. 준우는 박상무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를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픈 배경을 함께 짊어지는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그 주말 준우는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란히 잠들어 계신 곳이었지요. 봄 햇살이 묘비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원장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준우는 아버지의 옆에서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준우가 당신을 닮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됐어. 그리고 장모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우 곁에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우는 제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젖은 목소리에 준우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할머니의 원망 섞인 말들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랐지만 이제야 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침묵의 시간 역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준우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강하게 살게요.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투박하고 거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거장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우야, 사실 내 이력서를 처음 봤을 때 말이다. 내가 겪었을 그 외로운 시간들이 보여서 가슴이 미어지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아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그 빽빽한 경력들을 채워 넣은 걸 보면서 내가 참 못난 아비였지만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다는 생각이 들더군. 준우는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의료원장의 아들로 자랐다면 환자분들의 가난하고 서러운 마음을 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박 상무님 같은 분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준우는 로비 게시판에 붙은 새로운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공고문 아래에는 한 원장의 지시로 새롭게 추가된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본원은 지원자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실력만을 평가합니다. 준우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지요. 응급실로 향하는 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면접 때 옆자리에 앉았던 다인을 만났습니다. 다인도 준우와 함께 합격해 내과에서 수련 중이었지요. 준우야, 오늘 점심 같이 할래? 이번 기수 애들이 다 같이 모이자는데. 준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오늘은 옥탑방 시절부터 아껴둔 비상금 좀 써야겠다. 다인과 헤어져 환자실로 들어가는 준우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도 배경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당당한 의사였으니까요. 준우는 침대에 누워 통증으로 신음하는 할머니 환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환자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준우는 자신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의술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깊숙이 손을 내미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미래 메디컬 센터의 밤은 깊어갑니다. 수많은 별이 잠든 하늘 아래 하얀 건물 속에서는 여전히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꽃 같은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준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누군가의 이력서를 찢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노력까지는 절대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는 가혹했던 겨울이 지나고 준우의 삶에도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들 사이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 의사의 뒷모습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가 지켜낼 수많은 생명과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원칙들이 이 땅의 수많은 준우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준우의 이력서는 이제 더 이상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가 만날 수많은 환자의 미소로 다시 쓰여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 나온 준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며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진심은 결국 당신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준우와 그의 아버지가 마주보며 웃던 그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